1978년의 웃음소리, 1978년이었다. 웃음소리는 연기로 가득 찬 브리핑룸 뒤편에서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시작되었다. 디젤 엔진과 강철 장갑 주위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의 깊은 울림이었다. 그 방은 모스크바 외곽에 요새화된 GRU 소련군 정보총국, 건물 깊숙한 곳에 있었고 서유럽 지도가 벽 전체를 덮고 있었으며 라인강을 향해 두꺼운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기술 도면이 표시되어 있었다. 훔친 무역 저널에서 수십 번 복사된 듯 화질이 거칠었지만 세부사항은 충분히 명확했다. 가스터빈 엔진. 그 목소리는 대령의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본 듯한 평평하고 감동받지 않는 표정을 한 선임 기갑 분석관이었다. 그는 나무 지시봉으로 스크린을 툭툭 쳤다. 그들이 항공기 엔진을 탱크에 넣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했다. 앞쪽 테이블에 앉은 장군은 훈장으로 무거운 군복을 입고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다. 푸른 연기를 내뿜으며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항공기 엔진이라고? 그들은 풀다 갭을 날아서 넘어갈 계획인가?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XM1 탱크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분석이 소련 고위 사령부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붉은 군대의 기갑 부대에 노련한 베테랑인 이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담이었다. 대령은 전문적인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예상 중량을 보십시오. 55톤입니다. 완전한 장갑 패키지를 추가하면 60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T-64는 36톤입니다. T-72는 41톤입니다. 이 미국 돼지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진흙탕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병참학적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비 문제 말입니다, 동지들. 공기 필터만 교체하는데도 항공우주 엔지니어 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옳았다. 새로운 미국 탱크는 서구의 퇴폐와 기술적 과욕의 초상화처럼 보였다. 그것은 소련 설계 철학이 반대하는 모든 것이었다. 붉은 군대의 영혼은 T-72였다. 그것은 잔인한 효율성의 걸작이었다. 작았고 겨우 2m 높이의 표적만 제시했다. 거대한 125mm 주포의 탄약을 공급하는 혁명적인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혁신은 네 번째 승무원이 필요 없게 만들어 탱크를 더 가볍고 더 저렴하며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했다. T-72는 싸움꾼이었고 수만 대 규모로 대량 생산되도록 설계된 강철 주먹이었다. 그것은 군인의 무기였다. 작동하기 쉽고 망치와 렌치로 수리하기 쉬우며 얼어붙은 강이나 먼지 투성이의 스텝 지대를 동등하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건널 수 있었다. 그것은 소련 군사 독트린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물량.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소련의 계획은 강철의 해일이었다. 수만 대의 T-72와 T-82 풀다 갭을 통해 쏟아져 들어가 순전한 막을 수 없는 숫자로 나토의 방어선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자신들의 탱크가 최소한 서방 상대들과 동등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R, 영국의 치프틴, 그리고 미국의 M60 패튼에 맞서서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T-72는 충분히 상대가 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XM1, 중폭격기의 갈증을 가진 탱크, 워싱턴까지 뻗어 있는 병참학적 꼬리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 복잡한 기계. GRU 분석가들은 그것의 연료 소비를 마일당 갤런으로 추정했다. 그들 자신의 디젤 동력 T-72보다 두세 배 더 자주 재급유를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방어 무기입니다. 장군이 담배를 비벼 끄며 결론지었다. 디바입니다. 준비된 위치에 앉아서 자기 무게만큼 등유를 마시고 정치인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소리는 가라앉았고 편안하고 차가운 자신감으로 대체되었다.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T-72 생산 라인은 계속 가동되었다. 붉은 군대는 무자비한 징역을 계속 연습했다. 곧 M1 에이브람스로 명명될 이 탱크는 페이퍼 타이거, 낭비적 사업, 미국 돈의 거대한 낭비로 치부되었다. 이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 이 엄청난 오판은 10년 이상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였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목구멍에서 죽을 웃음이었다. 이 최고의 비극적으로 잘못 배치된 자신감의 순간은 냉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 실패 중 하나였다. 소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뒤에 있는 철학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 그들은 사실 혁명이 양조되고 있는 곳에서 약점을 보았다. 냉전을 정의한 기술과 전략의 진짜 고위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채널 콜드워 임팩트를 구독하십시오. 자신감의 10년, 그 모스크바 브리핑룸의 웃음소리는 다음 10년의 무대를 마련했다. 소련은 M1 에이브람스를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에 인지된 실패에 대해 자신들의 성공을 측정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 터빈 동력 경납고 여왕의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소련은 자신들의 기갑 독트린을 완성하고 있었다. 판도는 더 높을 수 없었다. 서유럽의 전체 방어는 나토가 소련의 기갑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측정될 공격이었다. 종심 전투로 알려진 이 계획은 수십 년 전 유럽을 황폐화시킨 정역전 전술의 잔인하고 우아한 진화였다. 소련 탱크 군단은 1대1 전투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약점을 식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뚫고 가능한 한 빨리 적군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후방을 향해 보급 창고, 지휘센터, 비행장을 향해 돌진할 것이었다. 목표는 48시간 이내에 완전한 시스템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T-12는 이 작전을 위한 메스였다. 낮은 프로필은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다. 강력한 포는 1978년 나토가 보유한 모든 탱크를 죽일 수 있었고 자동 장전 장치는 이론적으로 모든 방어자를 압도할 수 있는 발사 속도를 제공했다. 따라서 소련 정보국의 주요 임무는 하나였다. 위협을 평가하고 네이토가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들이 M1 에이브람스를 봤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분석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들게 얻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들에게 복잡성이 신뢰성의 적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독일의 타이거와 판터 탱크는 기술적 경이였지만 정비하기에는 악몽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장났고 극소수로 생산되었다. 한편 소련의 T-34는 조잡하고 단순했지만 조립 라인에서 수만 대가 굴러나왔다. T-34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T-72는 T-34의 정신적 후계자였다. 그들의 눈에 M1 에이브람스는 독일 타이거의 재림이었다. 1980년대 초 정치국으로 전달된 GRU 보고서들은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무기와 씨름하는 미국 군대의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사막의 먼지 속에서 고장나는 터빈 엔진의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컴퓨터화된 진단 도구로 고생하는 정비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폭증하는 비용에 대해 큰 만족감을 가지고 읽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편견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인들은 전시용 무기를 만들고 있다. 소련은 군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자신감 아래에는 작고 성가신 질문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미스터리. 왜 달에 사람을 보낸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가 명백히 끔찍한 탱크를 만들까? 그것은 무능함인가? 군산복합체의 부패인가? 아니면 소련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허세 심리 작전인가? 그들이 고려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가장 무시무시한 가능성은
미국인들이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웃고 있던 바로 그것들, 터빈 엔진, 거대한 무게, 복잡한 전자장치, 이 약점이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것. 소련이 아직 식별조차 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그들은 알 방법이 없었다. M1 에이브람스는 비밀리에 테스트되었다. 그것의 가장 혁명적인 구성 요소는 엔진이나 무게가 아니라 내부에 숨겨진 것들, 기술 도면에 나열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초밤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영국의 발명품인 새로운 적층 복합 장갑을 볼 수 없었고, 이것은 기존의 대전차 무기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디지털 탄도 컴퓨터에 연결한 새로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다. 소련의 독트린은 낮에 또는 1970년대의 조잡한 능동 저구에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싸우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모래폭풍 속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 크기의 표적을 볼 수 있는 탱크에 대한 참조 틀이 없었다. 그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복합된 오만이었다. 미스터리는 레이더 스크린의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의 환영이었고 미국의 무능함이라는 환영이었다. 그들은 유령을 조사하는 동안 진짜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다. 잘못된 질문들 M1 프로그램에 대한 소련의 조사는 철저하고 세심하며 자체 출발 과정에 의해 완전히 손상되었다. CRU, 주요 군사정보국과 KGB의 라인 X 기술 정보 지부는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활성화했다. 그들은 나토 지휘 구조 내부의 스파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연합시연에서 탱크가 기동하는 것을 지켜본 국방무관들을 신문했다. 그들은 에버딘과 포트녹스의 미국 시험장의 위성사진을 면밀히 분석했다. 답을 찾기 위한 사냥은 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확인하는 냉정하고 학문적인 과정이었다. M1 에이브람스의 혁명적인 초밤 장갑에 대한 첫 보고서가 떠올랐을 때 강철, 세라믹, 공기 간극을 층층이 쌓은 비밀 영국 기술. 소련의 반응은 패닉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의론이었다. 그들 자신의 연구소인 NII 스탈리은 장갑 기술의 세계적 리더였다. 그들은 폭발 반응 장갑, 즉 컨택트 1을 개척하고 있었고, 이것은 들어오는 성형 작약 탄두를 물리치기 위해 밖으로 폭발하는 벽돌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미래라고 그들은 믿었다. 영리하고 가볍고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인 해결책, 탱크가 타격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은 원시적이고 심지어 시대착오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계산을 돌렸다. 그들의 새로운 망고, APFSDS-DAT, 초당 1700m 이상으로 발사되는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긴 봉 관통자를 막으려면 탱크는 400m 이상의 앞변 강철 장갑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었다. 성형 작약 미사일을 막으려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었다. 강철만으로 이것을 달성하려면 와는 80톤의 무게가 나가야 했다. 그것이 60톤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GRU 분석가들은 복합 장갑이 허세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것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무겁고 비싼 간격 장갑 배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론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텅스텐 다트가 그것을 바로 관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다음은 엔진이었다. 허니웰 AGT 헌웨백 가스터빈. 소련 요원들은 병참학적 문제에 대해 기쁘게 보고했다. 엔진의 고음의 휘파람은 너무나 독특해서 탱크 승무원들은 수마일 밖에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농담했고 기습의 기회를 망쳤다. 고온 배기가스는 거대한 열적 신호였다. 적 항공기와 열추적 미사일을 위한 나를 차라 표지판이었다. 그리고 연료, 맙소사, 연료. 보고서는 엄청났다. M1 에이브람스는 목마른 병사가 보드카를 마시듯 등유를 마셨다. 그것의 사거리는
소련 자체의 터빈 동력 실험인 디젤 백업으로 신중하게 설계된 T-82의 절반에 불과했다. 소련 군대 내부의 전설은 에이브람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적성에 관한 것이었다. T-82는 그들의 자랑이었다. 더 빠르고 날아다니는 탱크였다. 폭발 반응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검증된 120mm 포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장갑 관통 탄환뿐만 아니라 유도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었는데 서방 탱크는 할 수 없는 기술이었다. 소련 고위사령부는 M1 에이브람스를 보고 치명적인 결함의 집합을 보았다. 1980년대 전체 전쟁 전략을 결정한 그들의 공식 결론은 결함 있는 분석의 걸작이었다. 그들은 세 가지 핵심 이론을 개발했다. 첫째, 병참학적 목줄 이론. 미국인들은 연료 트럭의 탯줄 없이 몇 시간 이상 싸울 수 없는 탱크를 만들었다. 소련 탱크 종대가 하루에 50.100km를 이동하는 종심 전투 시나리오에서 이 연료에 굶주린 M1 에이브람스는 뒤처지고 처음 48시간 내에 빈 채로 좌초될 것이었다. 그들이 제급유를 받기 전에 전쟁은 끝날 것이었다. 둘째, 기계지기 쉬운 유리 II론. 미국인들은 컴퓨터에 집착하게 되었다. M1은 컴퓨터로 가득 차 있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센서, 그리고 가장 이상하게도 열화상 장치. 자체 야간 투시 시스템이 조잡한 저고에선 투광 조명인 소련은 이 열 기술을 의심스럽게 보았다. 이러한 복잡한 전자장치는 취약하다고 그들은 결론지었다. 포병의 공격을 받고 진흙으로 질식하고 지속적인 충격으로 흔들리는 유럽 전장의 잔인한 현실에서 이러한 섬세한 시스템은 고장날 것이었다. 탱크는 눈이 멀 것이고 포는 쓸모없게 될 것이었다. 반면 T-72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학 장치로 조준될 수 있었다. 농민 징집병도 작동할 수 있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독트린 이론이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탱크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방어무기, 탱크 구축함을 만들었다. 기동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유지관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신속한 진격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목말랐다. 그것은 앉아서 기다리도록 설계된 탱크였다. 붉은 군대는 기다리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리가 되었다. 그들은 정치국에 브리핑되었다. 그들은 훈련 매뉴얼에 작성되었다. 소련 탱크 지휘관들은 M1 에이브람스가 서투르고 취약하며 단거리 상대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것을 압도하고 그것의 기술적 우위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근접거리로 접근하도록 훈련받았다. 측면에서 타격하라. 숫자로 압도하라. 에이브람스의 진정한 능력의 미스터리는 단지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련의 자부심과 독트린적 오만의 벽에 의해 적극적으로 가려졌다. 그들은 답을 찾았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았다. 그들은 돼지를 보았다. 그들은 디바를 보았다. 그들은 페이퍼 타이거를 보았다. 그들은 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용의 탄생 모스크바의 GRU 분석가들이 자신만만하게 에이브람스의 치명적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메릴랜드의 에버딘 시험장의 먼지로 뒤덮인 테스트 범위에서는 다른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유지 관리가 불가능한 터빈 엔진은 고장나지 않았다. 그것은 완성되고 있었다. 깨지기 쉬운 전자장치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것은 강화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더 나은 T-72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수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간단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오티치엄 10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 나토는 기껏해야 캐로 1000대로 맞서야 했다. 직접적인 대결에서 나토의 기갑부대는 며칠 내에 수적으로 압도당할 것이었다. 미국의 해결책은 물량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숙달이어야 했다. 그들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는 탱크가 필요했고
반격을 견디고 적이 싸울 수조차 없는 거리에서 죽일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은제 총알이 필요했다. M1 에이브람스는 탱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60톤, 터빈 동력의 은제 총알 시스템이었다. 이 새로운 힘의 원천은 혁명적인 기술의 삼위일체였다. 바로 소련이 약점으로 치부한 것들. 첫째, 장갑이 있었다. 소련은 옳았다. 에이브람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그러나 이 무게는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가였다. 소련 설계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외계적이었던 생존 가능성 수준에 대한 대가였다. 그것을 발명한 영국 설계센터의 이름을 따서 초밤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비밀은 재료 과학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합 프레임워크에 매달린 세라믹 타일에 접합된 금속판의 적층 매트릭스였다. 소련의 성형작약 히트탄이 타격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깔끔한 구멍을 뚫지 않았다. 금속 플라즈마에 과열된 제트는 세라믹 층에 의해 방해받고 마모되고 분산되었다. 소련의 장봉 관통자 APFSDS 다트가 타격했을 때 세라믹의 놀라운 경도는 다트의 끝을 부수고 복합층은 나머지를 잡아서 부러뜨릴 것이었다. 미국 승무원들은 이동식 요새 안에 봉인되고 있었다. 설계 철학은 소련 사고의 완전한 역전이었다. 소련은 승무원을 소모품으로 보고 탱크를 작고 저렴하게 설계했다. 미국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승무원을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탱크를 생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둘째, 엔진이 있었다. 소련은 AGT-1500 터빈을 목마르고 휘파람 부는 부담으로 보았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전술적 지배의 열쇠로 보았다. 1970년대에 디젤 엔진은 연기가 나고 가속이 느리고 항상 시끄러웠다. 터빈은 공회전 시 조용했고 탱크가 조용한 매복 위치에서 기다릴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동할 때가 되면 그것은 단순히 무시무시한 가속력을 제공했다. 60톤의 M1 에이브람스는 정지 상태에서 7초 이내에 시속 30마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것은 M1 지휘관들에게 소련이 종심 전투 계산에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술을 제공했다. 쏘고 이탈, 에이브람스는 언덕을 넘고 멈추고 주포를 발사한 다음 들어오는 소련 포탄, 20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그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즉시 엄폐물로 후진할 수 있었다. 느린 디젤 엔진을 가진 T-72는 비교해서 앉아있는 오리였다. 높은 연료 소비는 이 생명을 구하는 민첩성에 대한 수용 가능한 트레이드 오프였다. 그러나 최종 조각, 미국 프로젝트의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련이 가장 적게 이해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복잡한 전자장치를 깨지기 쉬운 유리, 약점으로 치부했다. 실제로 그것은 용의 눈이었다. M1 에이브람스는 최초의 진정한 헌터킬러 플랫폼이었다. 소련 T-72에서는 사수가 포를 조준하고 지휘관이 표적을 찾았다. 지휘관은 포를 발사할 수 없었다. 에이브람스에서는 지휘관이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완전히 안정화된 열화상 뷰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수가 죽이는 동안 표적을 찾을 수 있었고 다른 표적에 참여하면서 그의 큐폴라를 회전시킬 수 있었다. 지휘관이 새로운 위협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포탑은 즉시 새로운 표적을 향해 회전할 것이고 사수의 조종인은 직접 그것에 놓일 것이었다. 승무원은 T-72 승무원이 하나를 공격하는 시간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화상 조종이 자체가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기술이었다. 소련의 야간 투시는 능동 적외선이었다. 전장을 적외선 빛으로 적시는 거대한 스포트라이트였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조잡했고 사거리가 짧았으며 가장 치명적으로는 비콘이었다. IR 뷰어를 가진 다른 탱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볼 수 있었고 탱크의 정확한 위치를 드러냈다.
미국의 열화상 장치는 수동적이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메라였다. 빛이 아니라 열을 보는 카메라였다.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 T-72 엔진의 희미한 열 신호, 배기가스 또는 심지어 마찰로 따뜻해진 궤도를 볼 수 있었다. 연기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안개를 통해 볼 수 있었다. T-72 지휘관이 기능적으로 눈이 먼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열화상 이미지는 탱크의 디지털 탄도 컴퓨터로 직접 공급되었다. 사수는 T-72의 빛나는 유령 같은 이미지에 십자선을 놓을 것이었다. 그는 버튼을 누를 것이었다. 소련에게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이 즉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것이었다. 예를 들어 2,500m. 이 거리는 측풍 센서, 탄약의 온도, 심지어 포신의 약간의 굽힘으로부터의 데이터와 함께 마이크로초 안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것이었다. 그런 다음 컴퓨터는 즉시 사격을 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각도로 포를 들어 올릴 것이었다. 사수는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표적으로 탄환을 걸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는 레이저 버튼을 누르고 발사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고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첫 번째 사격이 킬이었다. 소련이 대규모 돌격을 연습하는 동안 미국인들은 사냥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은 승무원을 처형자로 훈련시키고 있었고 표적이 풍부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미국인들은 소련이 믿기를 거부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전쟁은 싸움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둠 속에서 수행되는 암살이 될 것이다. 사막의 진실 대결은 풀다 갭의 진흙탕 들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냉전의 편집증에서 태어난 두 탱크 설계 철학은 독일의 소나무 숲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만날 것이었다. 그들은 이라크 남부의 광활하고 특징 없는 사막에서 만났다. 해는 1991년이었다. 사건은 사막의 폭풍작전이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였다. 그것은 붉은 군대의 거울 이미지였다. 그 장교들은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았다. 그 독트린은 소련의 종심 전투였다. 그 기갑 주먹은 수백 대의 T-72 탱크로 구성되었다. 수출 모델,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스크바 브리핑룸에서 그런 자신감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기계였다. 그들은 이란과의 길고 잔인한 전쟁의 베테랑이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알고 있었다. 1991년 2월 26일 저녁, 미 육군 제2기갑 기병연대, 호출 부호 이글 부대가 이라크 사막 깊숙이 탐색하고 있었다. 격렬하고 울부짖는 모래폭풍, 가시거리를 100m 미만으로 줄이는 샤말이 내려왔다. 그것은 완벽한 엄폐였고 완벽한 폭풍이었다. 타와칼라 사단의 이라크 T-72 지휘관들은 눈이 멀었다. 그들의 능동 저구에선 야간 투시 시스템은 쓸모가 없었다. 적외선 빛은 단순히 밀집한 모래벽에 반사되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방어선에 배치된 참회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충격. 마침내 그리고 치명적으로 모스크바를 위한 미스터리를 해결한 사건. 은 포효가 아니라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이라크 승무원들은 바람에 섞인 고음의 낯선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소리였다. 제트 엔진 같았지만 그것은 지상에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이 폭발했다. 이라크 전선의 T-72가 눈부신 섬광 속에 사라졌다. 폭발의 힘에 의해 차체에서 찢겨진 포탑이 공중으로 30피트 던져졌다. 옆 탱크의 승무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의 탱크가 타격당했다. 초당 1마일 이상으로 이동하는 밝은 배결의 열화 우라늄 창이 그들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고 승무원을 순간 기화시키고
회전식 자동 장전 장치에 저장된 탄약을 폭발시켰다. 미국의 관점에서 그것은 사냥이었다. 이라크의 관점에서 그것은 학살이었다. M1A1 에이브람스 탱크들은 2,000m 떨어진 곳에 완전히 정지해 있었다. 그들의 열화상 조중이에서는 검고 포효하는 모래 폭풍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유령처럼 하얗게 빛나는 직사각형의 격자였다. 엔진의 잔열로 비콘처럼 빛나는 T-72들. 미국 사수들은 침착했다. 이것은 에버딘 시험장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1,000번 한 훈련이었다. 레이저, 레이저, 발사, 식별됨, 발사, 발사 중, 섬광. 사수는 빛나는 뜨거운 T-72 실루엣이 조중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다. 표적 파괴. 다음으로 이동. 이라크 승무원들은 지옥에 있었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었고 하나씩 암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포를 폭풍 속으로 무작위로 발사했지만 유령을 쏘고 있었다. 표적이 없었다. 적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오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73 이스팅으로 알려질 전투에서 아우대의 M1 에이브람스 탱크가 23분 만에 이라크 기갑대대 전체를 파괴했다. 단 한 대의 에이브람스도 손실되지 않았다. 붕괴하는 소련으로 되돌아온 보고서는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망 기사였다. 1978년의 농담은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병차막적 목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깨지기 쉬운 유리 전자장치는 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임이 입증되었다. 무거운 방어 탱크의 실패한 독트린은 거짓말이었다. 에이브람스는 정점 포식자였고 T-72는 그것의 자연 먹이였다. 소련의 대응은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에 대한 대응이었다. 1980년대 중반 M1의 새로운 장갑에 경악한 그들은 서둘러 컨택트 5B를 개발했다. 새로운 미국의 장봉 관통자를 부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세대의 중폭발 반응 장갑이었다. 그들은 또한 기존 탄약이 실패할 거리에서 에이브람스를 죽일 수 있는 탱크 포신에서 발사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필사적이고 단편적인 수정이었다. 그들은 제트기와 싸우기 위해 복엽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다. 문제는 T-72의 포나 장갑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의 영혼 철학이었다. T-72는 눈으로 조준하는 반쯤 훈련된 징집병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M1 에이브람스는 전문적이고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이 작동하는 센서와 컴퓨터의 네트워크인 시스템이었다. 소련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눈이 먼 플랫폼에 더 많은 장갑과 더 큰 미사일을 쌓는 것이었다. M1 에이브람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모래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T-72 승무원이 싸움에 있다는 것조차 알기 전에 3,000m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사격, 킬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웃음은 멈췄다. 미스터리는 해결되었다. 그리고 답은 소련의 전쟁 방식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최후의 평결 사막 전쟁의 최종 평결은 사후 행동 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펜타곤의 복도에서 소련 정치국의 마지막 죽어가는 방까지 울려 퍼진 단 하나의 잔인한 통계에 작성되었다. 킬러 통계는 이것이었다. 100시간의 지상 전투에서 M1 에이브람스 모든 변형은 최고급 T-72 수백 대를 포함하여 2,000대 이상의 이라크 탱크를 파괴했다. 그 대가로 단 18대의 M1 에이브람스만 손상되었다. 그중 9대가 영구적인 전손이었다. 그리고 그 9대 중 단 한 대도 적 탱크 사격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M1 에이브람스 승무원도 T-72에 의해 죽지 않았다. 최종 점수는 사실상 수천 대 0이었다. 1978년의 농담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지늘게 빠질 돼지는
민첩한 사막 전사임이 입증되었다. 목마른 터빈 엔진을 가진 디바는 90% 이상의 가동 준비율을 유지했다. 깨지기 쉬운 전자장치는 신의 눈이 되었다. 그리고 페이퍼 타이거는 용으로 드러났다. 소련 기갑 독트린의 핵심을 소각한 용.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붕괴였다. 그것은 냉전의 중심 거짓말이 폭로된 순간이었다. 소련은 불가피한 물질적 기술적 우월성이라는 아이디어 위에 전체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것은 모방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들은 원자폭탄을 훔쳤다. 그들은 비지구 폭격기를 복사하여 티우파를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서방의 혁신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수량으로 만들어진 충분히 좋은 소련 등가물과 맞췄다. T-72는 이 철학의 궁극적 표현이었다. 그것은 반복의 걸작이었다. 완성된 T-34였다. 그러나 M1 에이브람스는 혁신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M60 패튼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탱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재고였다. 그것은 시스템들의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네트워크화된 무기였다. 그것은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과 정보의 우위를 중심으로 구축된 플랫폼이었다. 소련은 물량에 대한 집착으로 소모품 승무원을 위한 일회용 탱크를 만들었다. 미국인들은 치명성에 대한 집착으로 대체 불가능한 승무원을 위한 생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는 소련의 접근 방식이 실용적으로 보였고 미국의 접근 방식은 퇴폐적으로 보였다. 1991년에는 소련의 접근 방식이 자살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의 접근 방식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기술적 격차는 단순히 장갑과 엔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이크로칩에 관한 것이었다. 편집증과 중앙 계획을 가진 소련의 명령 경제는 에이브람스의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열화상 조종기를 탄생시킨 광대하고 경쟁적이며 역동적인 전자산업을 창조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일 마이크로칩을 훔칠 수 있었지만 수백만 개를 생산하는 생태계는 훔칠 수 없었다. 그들은 탱크를 복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만든 철학은 복사할 수 없었다. 결국 M1 에이브람스의 미스터리는 서방 자체의 미스터리였다. 소련은 소음, 혼돈, 군 부서 간 경쟁, 예산 초과, 정치적 논쟁을 보았고 약점을 보았다. 그들은 퇴폐를 보았다. 그들은 페이퍼 타이거를 보았다. 그들은 이 혼돈이 실제로 혁신의 엔진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논쟁과 경쟁이 정확히 에이브람스와 같은 무기를 단조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터빈 엔진을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경직된 시스템은 그렇게 급진적이고 위험하며 연료를 목마르게 하는 아이디어가 제한조차 될 수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브람스의 유산은 단순한 탱크가 아니다. 그것은 묘비이다. 그것은 숙달보다 물량이라는 아이디어의 묘비이다. 그것은 둔기의 독트린의 묘비이다. 그것은 1978년 그 모스크바 브리핑룸에서 울려 퍼진 웃음의 묘비이다. 그 웃음은 치명적으로 오만해진 제국의 소리였다. 그것은 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새로운 질문을 하기를 멈춘 시스템의 소리였다. M1 에이브람스는 소련이 묻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적이 당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000m 떨어진 곳에서 울부짖는 모래폭풍 속에서 전달된 답은 냉전의 진짜 끝이었다.